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라고 하는 책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재와 시간의 서론 1장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 이제 유명한 주죠. 존재와 시간이란 책이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1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편이 6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 역시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4부분 중에서 한 부분 14분의 1을 이제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서론이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존재와 시간의 서론 1장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번역본, 존재와 시간 번역본에는 13쪽에서 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글이 많지 않은데 어찌나 또 이렇게 촘촘하고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지 내용은 매우 많습니다. 내용은 매우 많아서 다룰 이야기는 상당히 많지만 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존재와 시간의 개요에 대해서 큰 틀, 큰 그림, 이 전체에 대해서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한 이야기는 여기 있는 존재와 시간 개요 강의 있으니까 지난 강의죠.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재와 시간은 시작할 때 모두어 혹은 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사. 모두어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라고 하는 글을 시작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모두어에서 플라톤의 소피스테스 대화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소피스테스 대화편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대화편인데요. 매우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대화편과 더불어서 정말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철학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시작하면서 플라톤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화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분명히 이미 오래전에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리스어로 이제 on이죠. 존재하는 이라는 말이죠. 존재하는 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표현이 본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도 전에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하이데거가 가져오면서 존재와 시간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당신들은 존재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존재한다는 말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매우 당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철학인 것이죠. 철학. 예, 철학.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 이게 이제 무지의지라고 하죠. 내가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몰랐을 때 겪게 되는 충격, 이런 것이 바로 철학에서의 아주 근본적인 경험이죠. 이 소피스테스에서 바로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존재라는 말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존재라는 말 모르는 사람은 없죠. 여기 이 컵,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펜을 들고 있는데요. 이 펜도 존재하는 것이고, 다 방도 존재하는 것이고, 컴퓨터도 존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 이제 존재하는 것, 존재한다는 말, 이거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존재한다는 말을 모르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충격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이데거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라는 말로 본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 존재한다, 존재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 독일어로는 진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하이데거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기라도 하는가? 근데 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가?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존재라는 말을 몰라서 당황하기라도 하는가? 또 결코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물음 자체를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물음, 자인스 프락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존재도 중요한데 일단 존재를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읽으려면 이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다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존재와 시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어. 너무 이게 충격적이야.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 존재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런 이제 존재의 물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이 존재와 시간을 진정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인스 프라게라고 하는 이 존재 물음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존재의 물음의 의미도 일깨워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서론에서는 사실은 이런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 철학에서 물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음은 사유에 경건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중요한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책의 1차적인 발걸음은 뭐냐면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작업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작업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존재를 물을 때 존재 물음에 지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 이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이것을 물으려고 할 때 지평이 있다는 거죠. 존재 물음의 지평. 이것이 이제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지평으로서의 시간을 해석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존재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론격의 해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론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 그래서 그 서론에서는 존재 물음을 일깨우고, 존재 물음에 대한 그 어떤 의미를 일깨우고 정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존재 이해 일반에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에 대해서 그 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론에 있어서의 그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그 전체 서론의 제목이 뭐냐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설명인데, 이게 물음이란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대체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존재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건 먼 이야기고요. 사실 존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존재의 의미에 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론에서는 이렇게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고 할 때 이 물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론의 주제인 거죠.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존재 의미 물음인데 줄이게 되면 존재 물음이 되는 거죠. 존재 물음의 필연성, 구조, 우위, 이것이 바로 서론 1장의 그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물음이 필요하다. 필연성도 되고요, 필요성도 됩니다. 존재 물음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존재 물음이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인 거죠. 존재 물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존재 물음 어떤 구조를 갖는가, 그리고 존재 물음이 갖는 우위. 그래서 1절은 존재에 대한 물음을 다시 제기해야 될 필연성 혹은 이제 필요성. 존재 물음을 묻는 게 필요해야지 뭐 계속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존재 물음의 형식적인 구조. 묻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그렇게 존재 물음을 묻는데 이것이 어떠한 우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필연성, 구조, 우위, 이것이 1장의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죠. 1절은 존재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다시 제기해야 될 필연성. 필연성도 좋지만 사실은 필요성도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를 다시 물어야 되는가? 이런 거죠.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하이데거 당시에 망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데거 시대만 해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철학에 있어서 크게 유행이 되진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란 분이 존재론을 철학으로 이렇게 전개시켰지만 아주 대체적으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철학의 주제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보니까 자기 시대가 형이상학은 긍정했다는 거죠. 형이상학은.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운명을 겪었죠. 형이상학은 오랫동안 서양에서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하이데거 시대 이전에 근대가 좀 많이 심화되면서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두하면서 크게 위상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고 나서, 헤겔 때까지는 그래도 관념론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이 상당히 힘을 얻었지만, 헤겔이 죽고 나서 실증주의 시대가 되고, 실증주의와 과학이 큰 영향력을 획득하면서 형이상학의 어떤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실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을 한다고 하면 비과학적이고 사변적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그 비난을 들어야 되었는데, 하이데거 시대가 되면서 다시 형이상학을 재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나름대로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하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 시대가 옛날보다 나아진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존재 문제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 이것은 이제 그 유명한 그 표현인데요. 기간토마키아라고 해서 거인들의 싸움. 이 싸움에는 면제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하이데거 시대가 말하는 거죠. 하이데거의 시대. 우리 시대가 이제 그 실증주의, 과학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형이상학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간 거는 잘했지만, 하이데거 시대, 우리 시대라는 건 하이데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하이데거 시대가 존재에 대해서 묻지는 않았다는 거죠. 잘 존재를 묻는 것은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었는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정말 숨가쁘게 이 물음을 물었다는 겁니다. 아까 뭐 플라톤, 소피스테스 인용도 했었죠. 그런 걸로 막 고민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이제 존재에 대한 물음에 많이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존재를 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루겠던 철학이 헤겔의 대논리학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그 배경과 상황에 의해서 특별히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독단적인 경향, 이것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일단 이 독단적인 경향을 파괴해야 되는 거죠. 분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물음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이렇게 두꺼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필요한 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성을 하이데거로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전히 하이데거 시대에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물음 혹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막는 선입견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이데거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체가 있는 거죠. 개체. 이 사과, 저 사과, 요 사과가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보편으로 묶게 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사과. 그러면 이제 이 사과 배에 복숭아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또 과일로 묶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체와 유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개체와 종과 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은 이제 그보다 상위에 유가 있고 그 유는 다시 종이 돼 가지고 더 상위에 유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이 보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보편으로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식물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겠죠. 뭐 무생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존재가 안 되겠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다 이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보편성에 다 묶이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답이 됐다는 거죠. 존재 가장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야.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 하나의 이제 특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보편성은 유의 보편성이 아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최고유가 아니다는 거죠. 최고유.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러한 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보편성은 모든 유의 보편성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초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월. 존재는 초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해 있는 거예요. 유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그냥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공통적인 그런 특성만을 가지고 이것이 존재야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존재를 잘 설명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로 대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자라고 하면 두 번째는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학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와 종차의 방법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와 종차가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 이 동물이라고 하는 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정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느냐. 유와 최근 유와 종차라는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야. 동물인데 종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이 돼.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종차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상위의 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차를 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파스칼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는 말, 정의되어야 되는 낱말이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피정의항이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는 뭐뭐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다가 또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은 정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이런 거죠. 하늘은 뭐 파랗다. 나는 소년이다. 라고 할 때 이다라는 말이 사용된다. is, 비동사 is가 사용된다는 거죠. 영어로 치면 이다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바로 그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존재 다 알고 있는데 또 왜 물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하이데거도 알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말은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나는 소년이다. 하늘은 파랗다. 이렇게 할 때 이다라는 말이 진정으로 존재를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쓰는 말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평균적인 이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는 사실은 몰 이해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이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존재라는 말이 쓰이고 사람들이 다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정을 하이데거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칸트는 자명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다. 그래서 옆집 할머니도 아는 것을 깊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철학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라는 말 사람들이 다 쓰고 있지만 하이데거도 사람들이 존재라는 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평균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어느 정도는 존재를 알고 있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제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에 머무르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고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하는 말은 뭡니까? 존재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를 묻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존재를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하이데거 철학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라는 말을 안 물어볼래 이렇게 되면 같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존재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가 되는 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다. 내가 존재한다는 말을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어를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놀라면서 묻기 시작한다면 철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철학을 하는 것은 병이 드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고민 안 하게 되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존재라는 말 왜 나가 모를까,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없던 병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또 존재라는 말의 의미도 물어보고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존재 물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2절에서는 존재 물음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이데거는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묻는 사람이 물을 때 물어지는 것이 있겠죠. 물어지는 것. 물음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이걸 하이데거는 게프락테라는 말을 씁니다. 물어지는 것. 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음이 걸리는 것.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이걸 이제 베프락테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어로 베프락테. 누구에게 물어보는가. 그래서 물어서 뭘 하자는 거냐. 그래서 물어서 밝히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에어프락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게프락테, 베프락테, 에어프락테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물음의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물음의 구조인 거죠. 물음은 이거죠. 물어지는 것, 물음이 걸리는 것, 물어 밝히고자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존재 물음.
존재 물음에서는 어떠냐? 물어지는 것은 바로 존재고 물음이 걸리는 것은 존재자라는 거죠. 존재자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물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하이데거 강독을 여러 번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기 쉽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사형식, 영어에서 사형식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자에게 존재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러한 그 존재 물음의 구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제 어떤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물음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특별히 이것을 존재 물음과 연관해서는 물어지는 것은 우리가 존재를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음이 걸리는 것은 존재자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물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렇게 2절에서는 물음의 형식적 구조를 하이데거가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데거는 물음이 걸리는 것, 어떤 존재자에게 존재의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또 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책도 존재자고 도장도 존재자고 시계도 존재자고.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수많은 존재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존재자에게 존재를 물어봐야 되는가?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에서 취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 출발점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 아니면 특정 존재자가 존재 물음을 정리작업하려고 하는 하이데거 이 시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논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이야기가 쉽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론 1장이 뭐였죠? 필요성, 구조, 우위였죠. 우위. 이 우위가 있어야지 이 존재 물음의 작업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자가 법내적이고 우위를 지니고 있는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하이데거는 이것을 현존재라고 부릅니다. 현존재. 인간에게서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고 이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개념 파악도 포함되어야 되고 선택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구하고 연관되냐는 거죠. 컵이 관점을 가진다든지 볼펜이 이해를 가진다든지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프린터가 개념 파악을 하는데 이렇지 않다는, 고양이도 이런 걸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걸 하느냐는 거죠. 바로 묻고 있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 존재 물음하고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존재자들하고는 달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자가 이 물음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음이라고 하는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가 있더라. 이게 바로 인간 현존재라는 거죠. 인간 현존재.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라고 하면 또 많은 선입견이 따라 붙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인간을 존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현존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순환 논증이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이데거는 현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 현존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존재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관점에서. 그러면 인간을 존재의 관점에서 보려면 이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존재라는 것을 내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까지는 존재는 X인데
이걸로 인간을 규정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라고 인간을 규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존재라는 대답을 얻어내겠다. 이것은 왠지 순환적이고 이렇게 대답으로 얻어내야 될 것이 전제가 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그 이의제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 현존재를 존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앞선 관점 취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제를 취한 것이고 이 존재 물음을 쭉 하게 돼서 대답이 되게 되면 다시 또 다시 이걸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은 순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순환 논증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반복. 하나의 단계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묻고 결국에는 하나의 이제 대답에 도달하게 될 때 다시 이리로 돌아서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순환 논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처음 말했던 이 인간을 존재의 관점에서 규정한다고 할 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직 X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전제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선 관점 취득으로서 이렇게 안 하면 아예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취득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존재 물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존재 물음의 존재론적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이 이런 거죠. 존재에 대해서 묻자.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하자. 근데 이것은 필요하다. 필요성. 그리고 이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음의 대상은 존재고 누구에게 물어보냐 할 때 물음이 걸리는 것은 존재자고 그리고 이제 이 존재자 그리고 존재의 의미 물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자, 근데 이 존재자 중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존재,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 물음의 필요성과 구조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존재 물음이 또 어떠한 우위를 갖고 있는가, 우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를 묻는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물음인데 도대체 이 존재 물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존재 물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존재를 물어가 도대체 뭐 할 건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강독을 해봤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하는데요? 뭐 이런 거죠. 이거에서 도대체 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사변적 용무인가? 그냥 아주 이렇게 복잡한 거, 우리가 경험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는 거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제 짜맞춰 가지고 그걸 즐기는 그러한 그 관념적인 일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것은 가장 원칙적이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물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물음은 소용이 있어요. 소용. 필요한 부분이 있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이제 이로움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학문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학문의 토대를 닦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닦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후설이나 하이데거가 학문을 볼 때
이제 개별 학문이 있다는 거죠. 개별 학문. 이 개별 학문들을 이제 영역 존재론 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존재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이제 그 개별 학문들이 있죠. 이것에 대한 물음을 존재적 물음이라고 부릅니다. 존재적 물음. 그래서 뭐 역사라고 하는 대상을 딱 따로 떼놔 가지고 그걸 연구하게 되면 역사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걸 따로 떼내서 공부하게 되면 연구하게 되면 생물학이 되는 거죠. 이런 각각의 과학들, 마음, 인간의 마음, 심리를 연구하게 되면 심리학이 되는 것이고, 언어를 연구하게 되면 언어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과학, 학문은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를 영역을 딱 지워가지고 그것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개별 학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 개별 학문들에는 근본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물리학에서는 물질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에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역사학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이와 관련된 근본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근본 개념들이 동요할 때 학문이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 개념들은 때로 이렇게 그 동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뉴턴의 어떤 이제 개념들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되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 개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학문에게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이제 근본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가가 그 학문이 얼만큼 이렇게 그 잘 확립되어 있는가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근본 개념들 밑에 존재론이 있다는 거죠. 존재론.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누게 되면 영역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수학에 있어서의 존재론, 물리학에 있어서의 존재론, 생물학에 있어서의 존재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아울러 가지고 이제 존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존재론 일반. 이런 것에 대해서 묻게 되면 이것은 이제 존재론적인 물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별 학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존재적 물음, 존재자적인 물음을 묻는 것이고요. 그보다 뭐 좀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묻게 되면 존재론적 물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물음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은 것이 바로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 물음.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학문, 이거는 과학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에서 비센샤프트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자 학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존재적인 과학 이전에 심지어 이제 존재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가능 조건까지 탐구하게 되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바로 존재 물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하겠다. 이 부분을 내가 해서 토대를 닦으면 모든 학문의 토대가 닦이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학문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다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학문들은 대체로 존재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존재자에 대한 연구의 결실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존재를 파악하는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나는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바로 존재 물음을 던진다는 거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죠. 토대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오하고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제 철학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철학인 것이죠. 과학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더 심오한 어떤 영역에 대한 탐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존재 물음은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적 물음이라든지 심지어 존재론적 물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존재 물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존재의 물음이
가장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론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존재물음은 존재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이란 말은 존재자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티시라는 말을 쓰고요. 온티시와 온톨로기시라고 하는 이제 이 존재적,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하이데거의 어떤 이제 그 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적, 존재론적, 실존적, 실존론적, 현상적, 현상학적, 이런 이제 이 두 가지의 계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적이고 실존적이고 현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론적, 학적, 이제 로기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관점이 들어가지 않은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이제 존재물음의 존재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존재물음이 존재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도 이 존재물음은 존재적으로도 이렇게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존재물음의 존재론적 우위라고 하는 학문하고 연관해서 과학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학문을 하고 과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심층적인 영역이 바로 존재를 물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을 보니까 학문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학문 외에도 다른 면에서도 인간이 다른 존재들에 비해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이 현존재하고 다른 존재자들 사이의 차이가 부각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컵이라든지 동물보다 다른 면모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이데거는 실존을 강조하고 실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도구를 잘 사용하고 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돌고래도 IQ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직립보행하는 것은 유인원도 직립보행을 하죠. 그리고 사회를 이룬다.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해서 침팬지들도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컵이라든지 이런 사물들에 비해서 뛰어난 점은 뭐냐? 뛰어난 점은 뭐냐면 바로 실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인간은 우선 자기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자기.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존재자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인간의 현존재는 존재와 존재관계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동물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보게 되면 존재 이렇게 하면 존재한다는 말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존재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간의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매우 깊이 있게 투명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라도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존재가 문제가 되는 존재자가 바로 인간 현존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존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모두가 이런 존재론을 공부하고 아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간은 존재한다는 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존재는 자기 존재이고 그리고 현존재는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실존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자신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실존적 이해라고 하는 거죠. 실존적 이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제 존재할 시간 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예가 이런 겁니다. 아마 원숭이나 또는 이제 그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런 면이 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하이데거가.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사업가가 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일단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업가가 되었을 때 내가 자기 실현을 했는가, 음악가가 되었을 때 자기 실현을 했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그 원숭이나 금붕어나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는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인 거죠. 이런 자기와 자기의 가능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간의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실존적 이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다들 사람이 다 살면서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면들을 이제 하이데거는 실존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실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실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실존성을 분석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을 실존론적 이해라고 부릅니다. 실존론적 이해. 이것은 실존적 이해보다는 좀 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개념적이고 좀 더 구조적이고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뭐 사업가가 될까 음악가가 될까 고민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화가가 될까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될까 고민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이제 구조적인 측면들을 함께 두고 고민하게 될 때 이게는 실존론적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실존론적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실존적 이해,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을 안 해도 누구나 다 겪는 실존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존적 이해가 되는 것이고, 실존론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존적 이해에서 볼 수 있는 실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을 실존론적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현존제의 존재 구성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원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이런 것이 결합된 것만으로는 과학적으로 인간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원자, 분자, DNA 이런 걸로 인간의 실존적인 면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바로 이러한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그런 면모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현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 구성틀이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하죠. 현존제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존제는 그 존재 자체가 이런 실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탐구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을 기초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존재 일반의 의미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하이데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제가 존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인간이 과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현존제는 또 현존제적이지 않은 존재자와도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돌을 연구한다든지 동물을 연구한다든지 우주를 연구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존제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주제로 삼고 있는 존재론, 이것은 사실은 현존재 자체의 존재적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일반의 의미를 탐구할 때 가장 먼저 사실은 현존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탐구해야 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석해서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이데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현존재에게는 세 가지 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존재적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존한다는 면에서 다른 존재자는 실존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컵은 실존하지 않아요. 고양이도 실존하지 않고 돌고래도 실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자기 존재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가능성 실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재론적 우위, 바로 현존재는 실존 규정성 때문에 이미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현존재는 존재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가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우위가 현존재가 가지고 있는 우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존재의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가 세 가지 우위를 갖고 있다는, 존재적 우위, 존재론적 우위,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가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말은 현존재적이지 않은 다른 존재자에 대해서도 연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하이데거가 보기에 고대 철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파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은 어떤 방식에서든 모든 존재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영혼은 모든 존재자에 대해서 연관을 맺어가지고 그 존재자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도 초월 범주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적 규정이나 유적 존재자의 양태를 넘어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유가 있고 최고 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로 묶일 때 그런 걸 넘어서 있는 것을 이제 초월 범주라고 부르는데, 진리 같은 것도 그런 것을 속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는 영혼도 그러한 초월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어떤 존재자와도 합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는 바로 현존재의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를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론적 우위, 존재적 우위,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 이 세 가지 우위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존재 물음의 우위하고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존재 물음의 존재론적 우위, 그리고 이제 그 4절에서는 존재 물음의 존재적 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존재 물음의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도 여기에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 물음이 존재적 존재론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이 존재적 존재론적 이렇게 하이픈이 엮어진 것은 현존재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그 다른 존재자들까지 다 연관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현존재가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서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 물음은 존재적으로도 우위가 있고 존재론적으로도 우위가 있고 그리고 존재적 존재론적으로도 우위가 있는데, 이것은 현존재가 존재적 존재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2절에서 존재 물음을 논의할 때 현존재의 역할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현존재를 깊이 있게 탐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 1편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존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기초존재론이라고 부르고요. 물음이 걸려야 될 존재자,
물음의 대상이 되는 그것, 이게 존재죠.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자, 이 존재자가 바로 현존재고요. 그래서 이제 현존재는 한편으로는 묻는 자이면서 물음이 걸리는 자이기도 한, 자기가 물으면서도 자기가 자기에게 묻는 이러한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이 현존재는 묻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존재를 이해하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을 탐구하기 이전에 자기가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철저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인 거죠. 매우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고민들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책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그 한 도서관에서 존재와 시간에 이제 이 서론만 강독을 했습니다. 다 읽고 한자 한자 다 읽고 한 문단 한 문단 패러그래프별로 읽으면서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이 서론까지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서론까지만 하고 더 이제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이번 학기에 존재와 시간에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번 이 영상에서는 서론의 1장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